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일전, 개나 줘버려. 캐나다 60조 잠수함. 2. 8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 한 안무함 보고 돌변. 3. 이러다 정권 놓칠 것. 초비상 바이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일본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수십조 원이 걸린 한판의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대결은 머나먼 타국인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벌어진 것이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승패의 향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장군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장군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잠수함 사업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대결은 이미 결판이 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한층 긴장되었고 많은 이들이 결과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사력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은 양국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경쟁과 협력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은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대결을 기회로 삼아 상호 협력과 평화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0억 캐나다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 CPSP의 사업 규모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캐나다군은 노후화된 자국 잠수함을 대체하고 신형 잠수함 도입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구체적인 잠수함 도입 숫자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업계의 소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3000T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2022년 국방비가 264억 달러인 걸 감안한다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캐나다에서 12척을 구입하는 게 확실하고 전체 사업 비용 중 3분의 1 정도가 잠수함 구입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한 척당 실제 구입 비용은 2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조는 큰 금액이지만 최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프랑스 쉬프랑급과 같은 최신형 잠수함은 한 척당 최소 3조 원을 뛰어넘는 가격을 자랑하죠. 따라서 최신형 못지않게 성능이 뛰어나면서 2조 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잠수함이 캐나다 입장에선 유일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는 점인데요.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국이 최근 유력 협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언론인 더 허브는 한국이 최적의 구매 후보자라 밝혔고 캐나다 군 관계자들 역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한국만 유력 후보로 꼽힌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본 역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유력 후보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타이게이급 잠수함도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 자연스럽게 한 일 잠수함이 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쫄지의 캐나다에서 한일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 사업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열을 올리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죠. 과거 2016년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에 밀려 한 차례 고비를 마신 일본은 그 후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캐나다 사업에서 한국을 상대로 수주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진심을 보인 것인데요. 일본을 이긴 한국이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 국가에서도 K방산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보는 걸 질투하던 일본은 이번 타이게이급 잠수함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합니다. 최근 캐나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치우쳐진 캐나다 정부의 속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 왕립 해군사령관 앵거스 탑시 해군 중장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캐나다 해군의 현실과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990년대 영국으로부터 수입한 빅토리아급 구형 잠수함 4척이 전부입니다. 탑시 중장은 작전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구형 잠수함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직접 잠수함을 개발해 전력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잠수함 구입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앰퍼샌드 잠수함을 구입하는 것이 캐나다 해군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이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탑시 중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KSS-3가 몇 달 동안 바다에 머물 수 있어 전략적으로 유용하다며 한국 잠수함에 대한 호평을 늘어놓았는데요. 한국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델명을 언급하며 스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반면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해선 명칭만 언급할 뿐 덧붙이는 말은 없었습니다. 캐나다 해군협회 네이블 어소시에이션 오브 캐나다에서 발간하는 잡지도 한국 KSS-3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캐나다에서는 한국 잠수함 수입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어느 정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캐나다는 노골적으로 한국 잠수함을 언급하면서 일본 잠수함은 거론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진 치명적인 단점 때문입니다.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리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아주 효율적으로 충전이 가능하여 충전 속도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어 잠항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일본이 리튬 배터리만을 믿고 잠항 시간을 늘려주는 별표 AIP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KSS-3는 디젤 전기 추진에 더해 연료 전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AIP 역시 빼놓지 않고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KSS-3는 연료 전지와 AIP를 동시에 갖추고 있기에 타이게이함 잠수함에 비해 더 오랜 시간 잠항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SS-3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무장 능력인데요. KSS-2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최대 10발까지 발사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어 재래식 잠수함 중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국 방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장을 요구하는 나토의 압력에 캐나다는 잠수함의 화력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화력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해외 수출 경험입니다. 단연간의 해외 수출 경험과 증명된 성과로 세계에서 한국 잠수함은 명품 무기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출 기록이 없는 일본의 잠수함을 채택하는 것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큰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60조 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로지 일본 국내에서만 사용되어 왔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캐나다 주력 잠수함으로 채용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눈길은 검증이 완료된 명품 잠수함 KSS-3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잠수함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웨인 디 에어 장군의 존재 역시 한국의 든든한 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돼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웨인 에어 참모총장은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을 선물받기도 했으며 명예 평택시민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정에 점동한 친한파 장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웨인 에어 장군이 국방참모총장으로서 캐나다군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현 캐나다 정부의 정책 역시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지난 4월 양국 간 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보호협정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기에 이뤄진 계약으로 보호협정 체결 덕분에 민간 계약자 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 계약자는 방산업체를 의미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군사정보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방산정보는 조달부가 관리해 방산협력을 위해선 비밀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한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이번 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산무기를 법적 문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사전 밀작업을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캐나다 국방부에서 K9 자주포 긴급 수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방산업계 관계자와 논의를 나누었다는 소식도 들린 만큼 비단 잠수함만이 아니라 폭넓은 방산 무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적극적인 캐나다의 한국 사랑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캐나다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캐나다가 UN 평화유지군으로 참전했었던 것을 캐나다 전체 역사를 돌아봐도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은 캐나다의 자랑스러운 군사 역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결코 잊지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캐나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며 한국만큼 캐나다도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작년 회토류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캐나다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첨단 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광물인 히토류 개발과 관련 캐나다가 보유한 리튬 및 코발트 같은 광물을 한국에게 선뜻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회토류 수입처가 늘어났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배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방이 생겼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해각서 체결이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술과 광물 재련 기술을 필요로 한 캐나다의 제안은 한국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 공급처 확보를 위해 세계 곳곳을 뛰어다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캐나다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및 정치적 협력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캐나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는 가운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또 한 번 K-방산의 신화를 이어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 이제 대한민국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KSS-3 에치언 이번 함 암모함이 우리 해군에 정식으로 그러자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이 캐나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미국을 이어 아메리카 대륙의 두 번째 초강대국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정작 군사 분야에 있어 캐나다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경제 자원 규모가 순위 결정에 상대한 영향을 미치는 2023 GFP 랭킹에서조차 25위 이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캐나다가 G7 일원미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중 하나라는 걸 감안하면 군사력 수준이 어이없을 정도로 비참한 셈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나름대로 모자란 군사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이때 캐나다의 평화주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행동을 요구하고 중국은 캐나다를 잔책 및 취급하며 선을 넘은 지 모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 수준에 걸맞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잠수함 전력 강화에 있어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인데요. 실제로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은 대한민국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습니다. 심지어 그 규모가 지난 2022년 국제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폴란드 방산계약 뺨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려는 이유부터 왜 대한민국 잠수함이 최우선 도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빈대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 그간 캐나다의 만보는 딱 이 한마디로 정의 가능했습니다. 냉전 종식 미후 자국의 만보를 미국에 나몰라라 맡겨놨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특수전을 의시로 한 지상군 병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만 그 외의 분야는 한숨만 나옵니다. 일례로 공중전력은 1982년 도입한 CF-18A B들 여전히 주력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40년이 넘는 운용기간 동안 하나둘 퇴역해서 998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고작 78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캐나다의 99분의 1 크기의 물과한 대한민국이 전술기만 422대를 운용 중이란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적은 양민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나마 공군은 해군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캐나다는 24만 3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만선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극해를 경계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배수량 4,770톤의 헬리팩스급 호위함 12척, 970톤의 킹스턴급 초계함 12척이 사실상 현역 함정의 전부입니다. 이 정도 전력이라면 해만선이 길어서 지키기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린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드는데요. 사실 아주 들린 얘기도 아닌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캐나다를 공격한다는 건 곧 대영 제국에 시비를 건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실제로도 캐나다를 공격하기 위해선 대영 제국의 함대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명제국 대신 미국이 캐나다를 방해하고 있으며, 캐나다 침공은 미국 침공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이 때문에 안보 운명을 안일하게 방치해왔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과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토대를 벗어던지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성장이 미국을 위협하면서 안보 부담을 동맹과 나누어 질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캐나다의 만보 무임승차 전략을 비판하고 북미 대륙 방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라고 압박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강화를 요구했던 게 바로 잠수함 전력이었습니다. 단기간에 규모를 키우는 게 불가능한 해상 전력이지만, 그래도 잠수함이라면 비대칭 전력으로서도 소수라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러시아의 해군력은 준수한 상태고, 북극해 연안에는 핵잠수함을 삼주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에선 중국의 전략 원잠이 출몰하며 미국의 해상 명약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미국이 최우선 동맹국들을 막강한 잠수함으로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 미국이 먹튀 핑계들 대가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깨뜨리고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선택을 한 마당에 캐나다 또한 더는 나몰라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캐나다는 표류하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부활시키며 아예 국방부에 잠수함 도입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 규모만 따져봐도 자그마치 대당 2조 원가량의 공격 잠수함 12척이나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단일 무기 체계에만 무려 2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엄계 관계자들은 도입 비용만 24조 원이고 평균적인 잠수함의 전체 수명주기 유지 비용까지 따지면 총 사업비만 최소 8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에만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총 금액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을 계획 중인 셈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좀 만들어 왔다 싶은 국가라면 눈이 뒤집혀 달려들 수밖에 없는 초대 규모 사업인데요. 일례로 벌써 수중 배수량만 7,800톤 미상민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 7,400톤의 영국 아스투트급 잠수함, 5,300톤의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이 물망에 올랐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각 잠수함 모두 훌륭한 성능의 공격 핵잠이었지만 척당 가격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데다 고농축 우라늄을 면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이라 캐나다가 도입하기에는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재래식 잠수함의 종결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DSM-2 3000과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후보라면 대한민국의 DSM-2 3000이 경쟁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이미 수출 경험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도, 태국 등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고, 인도네시아에는 DSM이 1,403척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5개국뿐인 잠수함 수출국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의 첫 잠수함 도입의 장보고 3위 기술로 개량한 DSM이 1,400 페타뉴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게이급 잠수함은 일본의 다른 모든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수출 경험이 전무한 데다 독자적인 운용 방식 때문에 오랜 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왔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초로 추진체계의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수준의 정숙성과 자망시간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는 아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한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재래식 잠수함 최강국이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조차 최신형민 장보고 3배치 이부터 그것도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기 부료 추진체계 AIP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당장의 안보 공백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망 시간과 기동 시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분명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기술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시가 급한 캐나다로서는 보험장치 하나 없이 리튬이온 전지만을 채택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도입하기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타이게이급은 대한민국의 DSM이 3000에 비해
무장이 한참이나 모자른데요. 대한민국의 DSM이 3000 등 장보고 3해치현 도산한창 5급 잠수함과 장보고 3해치2 사이에 위치한 잠수함으로 수중 배수량만 4000톤에 달합니다. 또 수직 발사관도 도산한창 5급의 6개에서 1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에 SLBM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533mm RTP 발사관 6개를 탑재하면서 머레 운용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실제로 DSM-2 3000은 미를 앞세워 인도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 당시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와 경쟁하여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비독 사업 자체는 인도 해군의 무리한 요구 탓에 사실상 좌초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잠수함 기술력만큼은 프랑스, 러시아 같은 잠수함 강대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던 사례인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걸림돌민 미국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잠수함 대결은 이미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바로 호주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데요. 당시 호주는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도입 사업을 벌였고 여기서 대한민국의 장보고 3 잠수함이 상당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핵 확산 금지의 원칙을 깨버리고 호주의 핵 잠수함을 수출하기로 노선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임장은 어디까지나 핵 무장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이니 핵 확산 금지 원칙을 깨트린 게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게다가 캐나다의 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인 만큼 캐나다 의회를 압박하여 사업비 자체를 핵잠수함 도입에 맞게 증액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걱정하는 국내 군사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을 봤을 때 호주와 함께 캐나다 남기 물량까지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품 기일이 뒤로 미뤄질수록 미국 혼자 맡고 있는 북미 대륙의 안보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남기 일정만큼은 무조건 보장하는 대한민국 방산이 오히려 최선의 대안입니다. 여기에 한국으로선 더없이 반갑고 긍정적인 요소가 추가되었는데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 중 한 명인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대표적인 친한파 인물로 웨인 D. 에어 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UN 부사령관 출신의 체계인 장군은 한국 근무 당시 예영수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전출 명령을 받고는 한글로 된 장문의 편지를 남겨 한국을 떠나는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터가 좋았었는지 캐나다로 귀국하자마자 대장으로 진급,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민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웨인이 계약 수주에 큰 도움은 못될지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민 일본이 강력한 로비로 도전할 것이기에 대한민국으로선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계약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수출 물동량 확대를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입니다. 그런기에 방산 계약을 군사적 동맹의 밑그림이라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부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대한민국 북미 대륙 진출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가 통과되자 이는 한미동맹 이후 사상 최대의 뒤통수가 되었다며 우리나라 정치권과 경제 관계자는 물론 미국 측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플레 감축법 IRA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바이든 정권의 연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역사에 남을 정치적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으로 인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제동이 걸린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정권에 대한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궁지에 몰린 현대기아 자동차가 미국 내 투자를 철회하거나 규모를 줄이며 캐나다 혹은 멕시코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한국을 향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줄 테니 자국 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 제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라는 것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자타공인 세계 1위 선진국인 미국은 인건비가 매우 높고 환경 규제도 심해 공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운영하기엔 상당히 불리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세계 1위이자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을 보유한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올해 5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는 대가로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역대급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기아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과 연결되는 발전소 용지와 전용 도로 건설은 물론 건설 장비 사용료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렇게 제공되는 산업용 부지는 대략 10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중구의 크기인 9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 보다 큰 면적을 제공받았습니다. 사회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6,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 감면과 일자리 창출을 대가로 하는 3천억 원의 세금 감면도 제공되며 5%대의 세계 최저 법인세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고 25%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조지아주의 기업 친화 혜택은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결과 한국의 현대자동차 공장과 기아자동차 공장, 그리고 SK온이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등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 120여 곳이 미국의 조지아주로 진출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조지아주의 일자리는 5만 개가 넘으며, 이들의 부양가족을 합칠 경우 대략 20만 명의 조지아주 시민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선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며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차와 연합을 구축해 바이든 행정부에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9월 15일 성명을 통해 IRA 법안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IRA 법안으로 인해 보조금이 제외된 한국의 전기차가 미국 현지에서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장기적으로 현대기아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현대기아 자동차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조지아주의 현대기아 공장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엔 공장 폐쇄 등 문을 닫게 되어 조지아 시민들의 일자리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과거에 잘나가던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가 몰락했던 사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로 불리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오래전부 이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해왔지만 미국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자 디트로이트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되고 완전히 몰락한 유령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트로이트시의 재정도 급감하여 미지급 채무액이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수준에 달이 사실상 파산한 상태였고, 거리에 신호등에 불을 켤 전기조차 없었을 정도입니다. 수십만 명의 실업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 도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자동차 기업들이 제조 공장을 닫은 지 불과 3년 만에 발생한 결과로 정부에서 손 쓸 새도 없이 도시가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공장과 배터리 공장에 의존하는 조지아주 역시 이런 현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현대기아 자동차 공장과 SK의 배터리 공장, 이들과 연결된 수백 곳의 하청업체들까지 한국 기업이 그물망처럼 엮여 있기에 한 곳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시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조지아주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IRA 법안으로 현대기아의 북미 사업이 위축될 경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전기차 공장 계획이 축소되거나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IRA 법과 관련이 조지아주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이 완공되기까지 최대 2년가량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아주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동안 지역 내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던 한국 기업을 겨냥한 IRA 법안 통과로 인해 바이든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2년 뒤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선 당시 조지아주는 바이든 정권 창출에 개국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 30%대의 사상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IRA 법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이런 무리수들이 결과적으로 조지아주와 같은 핵심 지역의 반발을 일으켜 2년 뒤 대선에서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입니다. 즉 잠깐의 지지율을 위해 개국공신 지역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정권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지아주가 IRA 법안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불이익을 당하자 눈치 빠른 캐나다와 멕시코에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혜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도 미국의 IRA 법안에 위배되지 않으며 관련 보조금과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1992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인구수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시장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과 공산품들은 100% 무관세로 3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며 이번 IRA 법안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IRA 법안으로 불이익에 준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인건비가 제일 비싼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멕시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합니다. 미국 현지 인건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최첨단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아 자동차가 이미 멕시코에 진출하여 연평균 수십만 개의 자동차를 생산해 멕시코 내수 판매는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전기차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 미국 내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단 이미 IRA 법안을 충족하는 멕시코 공장을 활용하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라인을 조금씩 줄여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개조한 뒤에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저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인건비가 높은 캐나다이지만 미국처럼 다양한 인센티브와 캐나다의 천연자원을 제공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된 직후 캐나다의 제이슨 케니 총리는 무역대표단을 꾸려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한국의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8월 말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측 대표단은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친환경 차량과 전기와 수소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그룹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 광물에 캐나다 산을 공급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즉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산업 등 미래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캐나다 현지에 구축하기 위한 목표인데요. 캐나다는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리튬을 비롯한 천연자원들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어 한국의 제조업체가 필요한 원자재를 확실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 판매할 전기차에는 북미에서 채굴한 광물이 탑재되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캐나다산 원자재를 이용하면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해외 제조업체들의 투자를 받아내는 가운데 저렴한 노동력의 일자리는 멕시코에게 뺏기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핵심 제조업들은 최대 규모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상황에 가만히 지켜만 보다간 첨단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모두 미국과 멕시코에 다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IRA에 대응해 캐나다 차원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소외된 제조업체들에게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와 세금 혜택 그리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까지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현대차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그룹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차후에 공장 확장이나 신규 투자 등 조지아주가 가져갈 긍정적인 경제 효과마저 감소시킵니다.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기업은 2022년 올해 글로벌 판매량 3위를 달성할 정도로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마저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정도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고비를 현명하게 잘 넘겨야 한국 기업이 세계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